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평생 미신공으로 살며 외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68세 장옥순의 이야기죠.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는데 신부가 화장실에서 계좌번호를 주고받는 수상한 메시지를 목격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며느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3번의 결혼, 3번의 죽음, 그리고 거액의 보험금. 한 어머니의 처절한 진실 추적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장옥순입니다. 올해 68살이죠. 평생을 미싱 앞에서 보내며 외아들 형준이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형준이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이제 장가까지 가게 되니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결혼식 날 아침 거울 앞에서 한복을 차려입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형준아, 엄마가 이제 홀가분해진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드디어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그 화려함이란 천장까지 닿을 듯한 꽃장식과 반짝이는 샹들리에 그리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형준이가 이렇게 큰 결혼식을 올리다니 말이죠. 신부 윤하연 씨가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웨딩드레스가 너무나 잘 어울렸습니다. 형준이와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왜 그랬을까요? 가슴 한켠에 뭔가 불안한 기분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었죠.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하다고 해야 할까요? 하연 씨의 미소가 어딘가 어색해 보였고 형준이도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줄에 선생님의 축사가 이어졌어요. 하객들은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신랑 신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을 다잡고 이 순간을 즐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준이의 얼굴이 더욱 하얘지면서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형준이가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웨딩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객들의 비명소리와 웅성거림, 그리고 누군가가 119에 신고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정신없이 형준이에게 달려갔어요.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형준아, 형준아 하고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어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형준이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괜찮기를, 제발 살아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연 씨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형준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역시 진짜 사랑하는 사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병원에서 들은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멈췄다고, 이미 너무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외아들이 결혼식 당일에 세상을 떠나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어요. 평생 모든 걸 바쳐서 키운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다니 이보다 더 잔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연 씨도 많이 울었어요. 신혼여행 갈 준비까지 다 해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연 씨가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어요. 적어도 우리 형준이를 진짜 사랑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하연 씨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멀리서라 내용은 잘 안 들렸지만 뭔가 급하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장례식 준비 때문에 그러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하연 씨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계좌번호는 이걸로 보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이 방금 세상을 떠났는데 계좌번호 얘기를 하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계좌 관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이죠.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하연 씨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계좌번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슬픔에 잠긴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냉정한 목소리로 말이에요. 화장실에서 나온 하연 씨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형준 오빠가 너무 그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금 전 들었던 그 차분한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요? 아들을 잃은 충격 때문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계좌번호를 누구에게 왜 알려주는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형준이가 없는 집이 너무나 적막했고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하연 씨의 그 전화 통화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다음 날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차렸어요. 형준이의 영정사진을 보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해하던 아들이 이렇게 차가운 사진 속 인물이 되다니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형준이의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들 갑작스러운 죽음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형준이가 어떻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 수 있냐고 말이에요. 하연 씨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봐도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진 신부처럼 보였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하연 씨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결혼식 때도 신부 측 하객이 많지 않았는데 장례식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물어보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건 하연 씨의 행동이었어요. 겉으로는 슬퍼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계산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문객들과 인사할 때도 너무 매끄러웠고 장례 절차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하연 씨에 대해 사실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형준이와 사귄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직장도 정확히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상견례 때도 부모님 얘기는 거의 안 했었고요. 3일간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계속 하연 씨를 관찰했어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하연 씨는 슬픔에 빠진 것 같으면서도
장례 절차는 너무나 능숙하게 처리했어요. 화장장에서 형준이를 떠나보내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들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니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연 씨도 많이 울었지만 저와는 다른 종류의 눈물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뒤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하연 씨를 의심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 계좌번호 얘기는 정말 이상했어요. 그날 밤 이웃집 김복래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복래 할머니는 저보다 3살 많은 71세지만 정정하시고 눈썰미가 좋은 분이에요. 오랫동안 옆집에 살면서 형준이를 예뻐해 주셨거든요. 복래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준이 장례식 때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요. 신부가 너무 침착했고 가족들이 한 명도 오지 않은 것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복래 할머니가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은행에 갔는데 형준이가 보험을 새로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결혼하기 직전에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 형준이가 결혼 직전에 갑자기 보험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수익자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아내인 하연 씨겠죠. 복래 할머니와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얘기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둘 다 들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함부로 의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다음 날 저는 형준이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혹시 형준이가 최근에 건강상 문제가 있었는지 물어보려고요. 하지만 동료들은 모두 형준이가 건강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결혼 때문에 너무 행복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났을까요? 30대 중반의 건강한 남자가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건가요? 의학적으로는 가능한 일이라고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요. 하연 씨가 단순한 신부가 아니라는 거요. 그 차분한 목소리로 계좌번호를 얘기하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형준이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와서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더 힘든 건 마음속에 자꾸 피어오르는 의심이었죠. 하연 씨는 매일 연락을 해왔어요. 안부를 묻고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언제든지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착한 며느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병원에서 들었던 차분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하연 씨가 직접 집에 찾아왔어요. 검은 옷을 입고 와서는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형준이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하고 한참 동안 울더라고요. 그 모습만 보면 정말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차를 끓이러 부엌에 갔을 때 거실에서 하연 씨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더라고요. 아주 차분하고 사무적인 톤으로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류는 다 준비됐고요. 언제 처리 가능한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몰래 귀를 기울였는데 분명히 보험 관련 얘기 같았습니다. 차를 들고 나가니 하연 씨는
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형준이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도대체 뭘까요? 하연 씨가 돌아간 뒤 저는 복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할머니도 뭔가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날 복례 할머니와 함께 하연 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형준이가 다니던 회사에 가서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하연 씨에 대해 혹시 아는 게 있는지 물어봤어요. 동료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니 정말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형준이가 하연 씨를 소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금세 결혼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연 씨 쪽에서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연 씨가 형준이에게 보험을 들라고 권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신혼부부니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면서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라고 했다는 거죠. 형준이는 그때 별로 내키지 않아 했는데 하연 씨가 계속 얘기해서 결국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 전에 보험을 들라고 권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요?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묘했어요. 결혼식 2달 전에 가입하고 바로 결혼식 날 형준이가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혹시 하연 씨가 처음부터 형준이의 보험금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그런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복례 할머니가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동네 부동산에서 들은 얘기인데 하연 씨가 이미 새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강남 쪽의 비싼 아파트를 말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고작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사를 준비한다고요. 그것도 지금보다 훨씬 비싼 곳으로 말이에요.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어요. 형준이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 현황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형준이의 친한 친구에게 부탁했어요. 혹시 보험 관련해서 알아볼 수 있는지 문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들은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형준이가 가입한 보험금이 무려 5억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익자는 당연히 배우자인 하연 씨였고요. 결혼식 당일 형준이가 사망하면서 보험금 지급 절차가 바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5억 원이요. 저는 그 금액을 듣고 정말 어지러웠어요. 평생 미싱질을 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그런 큰 돈이 하연 씨에게 고스란히 들어간다니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더 충격적인 건 보험금 지급이 이미 완료됐다는 사실이었어요. 보통은 사고사의 경우 조사 기간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너무 빨리 처리됐다는 거죠. 병원에서 자연사로 판정됐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상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하연 씨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복례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하연 씨의 과거를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먼저 하연 씨의 직장을 알아봤어요. 형준이에게는 무역회사에 다닌다고 했는데 정확한 회사명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혼식 때도 회사 동료들이 온 것 같지 않았고요. 하연 씨가 살던 원룸도 찾아가 봤어요. 건물관리사무소에서 들은 얘기로는 하연 씨가 1년 정도 살았는데 거의 집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늦은 밤에 돌아와서 며칠 있다가 또 나가는 식이었대요. 이웃들도 하연 씨를 거의 못 봤다고 했어요. 인사도 별로 안 했고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1년을 살았는데도 이웃과 전혀 친해지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하연 씨의 과거 주소도 알아봤어요. 주민등록상 이전 주소를 찾아가서 그곳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하연 씨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마치 유령 같은 존재였어요. 어디에 살아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 우리 형준이와 어떻게 만났고 왜 갑자기 결혼을 서둘렀을까요? 복례 할머니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조사해 보자는 거였어요. 돈이 좀 들어도 진실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 탐정을 고용했어요. 하연 씨의 과거를 자세히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혹시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나 수상한 점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일주일 뒤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드디어 하연 씨의 정체가 밝혀지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탐정과 만난 곳은 조용한 카페였어요. 탐정이 서류 봉투를 건네주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하연 씨의 본명이 윤하연이 맞긴 한데 과거에 다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연 씨가 형준이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2번 결혼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도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신고를 했다가 취소한 것들이었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입이 딱 벌어졌어요. 첫 번째 남편은 3년 전에 만난 40대 사업가였다고 해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도 거액의 보험금이 하연 씨에게 지급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은 2년 전의 일이었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연 씨와 결혼한 남자들이 모두 단기간에 사망하고 그때마다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됐다니 말이에요. 탐정이 더 자세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첫 번째 남편도 결혼 직전에 하연 씨의 권유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요. 두 번째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모두 수익자는 하연 씨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망 시점이 모두 보험 가입 후 6개월 이내였다는 점도 이상했어요.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한 최소 대기 기간이 지나자마자 사고가 일어난 거죠.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연 씨가 계획적으로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보험을 들게 한 다음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 아닌가요? 탐정이 말하기를 하연 씨는 매번 새로운 신분으로 남자들에게 접근했다고 해요. 직업도 다르게 소개했고 과거 이력도 조작했다는 거죠. 형준이에게는 무역회사 직원이라고 했지만 이전 남편들에게는 다른 직업을 말했대요. 더 충격적인 건 하연 씨의 진짜 직업이었어요. 알고 보니 보험 설계사 출신이었던 거예요. 보험업계에서 일하면서 제도의 허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빠르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 형준이가 이런 악마 같은 여자의 희생양이 됐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순수한 아들이 이런 식으로 당했다니 말이에요. 탐정이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하연 씨가 지금까지 받은 보험금 총액이
15억 원에 달한다는 거였어요. 3번의 결혼으로 15억 원을 벌어들인 거죠.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였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을까요? 탐정의 설명으로는 각각의 사건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고 모두 자연사나 사고사로 처리됐기 때문이라고 해요.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던 거죠. 또한 하연 씨가 매번 신분을 바꿔가며 활동했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웠다고 했어요. 주민등록상 주소도 자주 옮겼고 연락처도 계속 바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무서워졌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계획적으로 남자들을 유혹해서 보험을 들게 한 다음 죽음으로 몰아넣는 연쇄 사기범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형준이는 어떻게 죽은 걸까요? 탐정이 의료진과 접촉해서 알아본 결과 형준이의 혈액에서 이상한 성분이 검출됐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는 자연사로 판정되어서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도 하연 씨가 결혼식 전에 형준이에게 뭔가를 먹였거나 주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심장에 무리를 주는 약물이 있거든요. 소량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심장마비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우리 형준이가 그런 식으로 당했다니 정말 잔인하고 악랄한 범죄였어요. 결혼식이라는 가장 행복한 날에 독살당한 거나 다름없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형준이 영정사진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진작 이상한 점들을 알아챘더라면 형준이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복례 할머니가 와서 저를 달래줬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하연 씨를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형준이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어요. 하연 씨가 연쇄 보험 사기범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가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자료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정황상 의심스럽긴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기소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죽음이 모두 자연사나 사고사로 판정됐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이렇게 명백한 범죄인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수사를 안 한다니 말이 되나요? 그러면 하연 씨는 계속 다른 남자들을 속여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경찰관이 말하기를 재수사를 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고 해요. 특히 독성 검사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형준이는 이미 화장을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진실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연 씨는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다음 희생자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법이 하연 씨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형준이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복례 할머니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언론에 제보해서 하연 씨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자는 거였어요. 방송이나 신문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 여론이 형성되고 경찰도 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연 씨의 정체를 세상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방송사에 제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러 곳에 연락해서 이 사건을 다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락했어요. 하연 씨 같은 악질 사기범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면 이 사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어요. 드디어 한 방송사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에서 연락이 와서 직접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하연 씨의 정체를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제작진과 만나서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자료를 보여줬어요. 하연 씨의 과거 결혼 이력과 보험금 수령 내역, 그리고 각 남편들의 사망 경위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제작진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연쇄보험 사기라는 소재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고 사회적 파장이 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하연 씨의 과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증언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탐정과 함께 과거 피해자들의 가족을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첫 번째 피해자의 누나를 만날 수 있었어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도영 씨의 누나 김민정 씨였죠. 처음에는 만나기를 꺼려했지만 제가 간절히 부탁해서 만날 수 있었어요. 김민정 씨도 동생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해요. 하연 씨와 결혼한 뒤 동생이 많이 변했고 특히 보험 가입 후부터는 몸이 자주 아프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당일에도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했어요. 동생이 평소와 달리 차를 몰고 나가면서 멍한 상태였다는 거죠. 마치 의식이 흐린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정 씨가 말하기를 사고 후 하연 씨의 행동도 이상했다고 해요. 슬퍼하는 것 같으면서도 장례 절차를 너무 능숙하게 처리했고 보험금 처리도 누구보다 빠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례식 이후 하연 씨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어요. 연락도 안 되고 이사도 해버려서 찾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피해자의 친구도 만날 수 있었어요. 2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박성호 씨의 대학 동기였는데 비슷한 증언을 해줬어요. 하연 씨와 결혼 후 박성호 씨가 자주 어지럽다고 했고 가끔 기억이 흐린다고 했다는 거예요. 특히 사망 당일에 박성호 씨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내가 준 건강식품을 먹은 후부터 몸이 이상하다고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전화가 마지막이었어요. 이런 증언들을 종합해보니 하연 씨의 범행 수법이 점점 명확해졌어요. 결혼 후 남편들에게 서서히 독성 물질을 투여해서 몸을 약하게 만든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적인 양을 투여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보험 가입 후 6개월 정도 기다리는 것도 계획적이었어요. 너무 빨리 사고가 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적당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사고를 만드는 거죠. 저는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작진에게 전달했어요. 제작진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격적인 방송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하연 씨를 직접 취재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하연 씨는 모든 연락을 거부했어요. 그 와중에 하연 씨가 또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40대 의사인데 이미 몇 달째 만나고 있고 곧 결혼할 계획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벌써 다음 희생자를 물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탐정을 통해 그 의사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하연 씨의 정체를 알리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 의사는 저희 얘기를 듣고 하연 씨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요. 하지만 하연 씨는 곧바로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섰어요. 이번에는 50대 사업가였는데 벌써 결혼 얘기까지 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말 끈질기고 집요한 사기범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연 씨를 하루빨리 잡지 않으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제작진에게 빨리 방송을 내보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연 씨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어요. 복례 할머니의 조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탐정도 멀리서 지켜보게 했고요. 하연 씨가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하연 씨를 만났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예전의 슬픔에 잠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하연 씨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형준이는 자연사했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 계속 괴롭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 형준이를 죽여놓고 뻔뻔하게 이런 얘기를 하다니 정말 악마 같은 여자였어요. 그렇지만 감정을 참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연 씨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왜 이전 남편들도 모두 단기간에 사망했는지, 왜 매번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연 씨는 그냥 우연이라고 했지만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몰래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하연 씨의 발언을 증거로 남기려고요. 하연 씨가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자백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하연 씨는 정말 교활했어요.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협박하는 말만 계속했어요. 그래도 그 냉정한 모습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연 씨의 그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저도 혹시 위험에 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례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할머니도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연 씨 같은 사람이라면 저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하연 씨가 저를 해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 형준이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제작진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방송 준비가 거의 끝났고 다음 주에 방영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하연 씨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하연 씨가 정말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거예요.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진실을 말했는데 오히려 제가 고소를 당하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하연 씨의 주장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명예훼손은 진실이라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확실한 증거 없이 사기범이라고 주장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진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방송만은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작진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방송사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법적 문제가 생기면 방송사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회적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어요. 며칠 뒤 제작진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방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다만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수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안도했어요. 비록 일부 내용이 수정되더라도 하연 씨의 정체를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방송 며칠 전 하연 씨로부터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강한 톤으로 협박했어요. 방송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더 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하연 씨에게 말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연 씨는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어요. 드디어 방송이 나갔어요. 저녁 시간대 시사 프로그램에서 하연 씨 사건을 다뤘는데 정말 충격적인 반응이었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시청자들의 제보 전화가 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을 본 사람들이 모두 하연 씨의 행동에 분노했어요. 어떻게 이런 악질적인 사기를 칠 수 있냐고, 왜 지금까지 처벌받지 않았냐고 분개했습니다. 저도 방송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특히 제가 직접 출연해서 형준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한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방송 다음 날부터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연 씨의 다른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피해 사례들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한 시청자는 자신의 형이 5년 전에 하연 씨와 만났다가 의문사했다고 제보했어요. 그때는 단순한 사고사로 처리됐는데 방송을 보고 나니 의심스럽다는 거였어요. 또 다른 시청자는 하연 씨가 자신의 남편에게 접근했었다고 했어요. 다행히 결혼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때도 보험 가입을 강하게 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제보들이 쏟아지면서 하연 씨 사건은 더욱 큰 사회적 이슈가 됐어요. 연쇄 보험 사기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관련 법 개정까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방송 이후 여론이 크게 형성되면서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제보들을 종합해서 하연 씨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형준이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된 것 같았거든요. 비록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후련했어요. 하지만 하연 씨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방송 다음 날 변호사를 통해 방송사와 저를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였어요. 그리고 언론에 반박 성명을 발표했어요.
하연 씨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했어요. 남편들의 죽음은 모두 우연이었고 자신을 사기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미 여론은 하연 씨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어요. 사람들은 하연 씨의 변명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하연 씨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경찰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우선 하연 씨의 과거 남편들의 사망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독성 검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피해자인 김도영 씨의 경우 다행히 화장하지 않고 매장했기 때문에 부검이 가능했어요. 시신을 다시 부검한 결과 혈액에서 심장독이 검출됐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인 박성호 씨는 화장했지만 병원에 보관된 혈액 샘플에서 역시 독성 물질이 발견됐어요. 모두 심장에 무리를 주는 약물이었습니다. 형준이의 경우는 이미 화장을 했고 혈액 샘플도 없어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와 동일한 패턴이라는 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됐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도 나왔어요. 하연 씨의 집을 수색한 결과 의료용 주사기와 각종 약물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 중에는 심장독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약물들도 있었습니다. 하연 씨는 이 약물들이 자신의 건강관리용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살인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과 종류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또한 하연 씨의 컴퓨터에서도 충격적인 자료들이 발견됐어요. 독성 물질에 대한 자료들과 보험 관련 정보들, 그리고 잠재적 타겟들의 명단까지 있었다고 해요. 특히 형준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있었어요. 형준이의 재산 상황과 건강 상태, 그리고 보험 가입 내역까지 철저히 조사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계획적 범행이었어요. 하연 씨의 통장 내역도 조사됐는데 매번 남편들의 사망 후 거액의 보험금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단기간에 모두 사용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돈의 사용 내역을 보니 주로 명품이나 해외여행, 그리고 다음 타겟을 유혹하기 위한 자기 관리비 등이었어요. 받은 보험금을 모두 자신의 향락을 위해 사용한 거죠. 이런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하연 씨에 대한 혐의가 점점 굳어졌어요. 경찰은 하연 씨를 연쇄 살인범으로 분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연 씨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하연 씨의 동선 추적이었어요. 각 남편들의 사망 직전에 하연 씨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가 모두 드러났거든요. 형준이의 경우 결혼식 당일 아침에 하연 씨가 형준이에게 건강 음료를 주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웨딩홀 직원이 목격한 거였는데 그때 하연 씨가 주사기 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또한 하연 씨의 휴대폰 기록을 분석한 결과 각 남편들의 사망 직후 보험회사에 연락한 기록이 있었어요. 너무 빠른 보험금 신청이었죠. 마치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모든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검찰은 하연 씨를 연쇄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구형량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우리 형준이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비록 형준이는 돌아올 수 없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는 거잖아요. 재판이 시작됐을 때 저는 매번 방청석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하연 씨의 마지막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형준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법정에서 하연 씨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어요. 자신은 남편들을 사랑했고 절대 해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검사가 하연 씨의 범행을 하나하나 입증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우리 형준이가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실감났거든요. 특히 하연 씨가 형준이에게 독을 주입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착하고 순수한 아들이 결혼식 날 아침에 아내로부터 독을 받았다니 말이에요. 하연 씨의 변호사는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었고 패턴도 명확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다른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하연 씨를 규탄했어요. 모두들 하연 씨 때문에 가족을 잃었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피해 사례들이 밝혀졌어요. 하연 씨의 범행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던 거예요. 총 5명의 남성이 하연 씨의 희생양이 됐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 5명 모두 하연 씨와 만난 후 단기간에 의문사했고 모두 거액의 보험금이 하연 씨에게 지급됐어요. 하연 씨가 10년 넘게 이런 범행을 저질러 온 거였습니다. 재판부도 하연 씨의 범행에 경악했어요. 이렇게 치밀하고 잔인한 연쇄 살인은 한국 범죄사에서도 보기 드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판단했어요. 피해자들이 사랑을 믿고 하연 씨를 신뢰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니까요. 최종 변론에서 검사는 하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어요. 5명을 살해하고 총 2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하연 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어요. 자신은 억울하다고 모든 게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드디어 판결일이 왔어요. 저는 복례 할머니와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판사의 선고를 기다렸어요. 판사는 하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사형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사실상 평생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형량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안도했어요. 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연 씨의 범행이 매우 치밀하고 잔인했다고 했어요. 5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결혼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유혹하고 신뢰를 얻은 후 살해한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했어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고 판단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연 씨는 판결을 듣고도 표정에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자신이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변명할 기회는 없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형준이에게 말했어요. 형준아, 엄마가 끝까지 싸워서 내 원수를 갚았다고요. 이제 편히 쉬라고요.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어요. 연쇄 보험 살인마의 최종 판결이라고 보도했고, 보험 제도의 허점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낸 점이 크게 주목받았어요.
한 어머니의 처절한 투쟁이 결국 정의를 실현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송사에서도 다시 연락이 왔어요. 후속 방송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고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형준이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이런 사건들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후속 방송에서는 보험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들도 소개됐어요. 너무 성급한 결혼 제안을 조심하고 거액의 보험 가입을 권하는 상대방을 의심해보라는 내용이었죠. 또한 가족들이 이상한 증상을 보이면 즉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권했어요. 독성 물질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보험 제도도 개선됐어요. 결혼 직후의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됐고, 연쇄적인 보험금 수령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습니다. 경찰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보험금 수령 이력과 배우자의 사망 이력을 연계해서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요. 재판이 끝나고 몇 달 후, 저는 형준이 무덤을 찾았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둘이서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무덤 앞에 앉아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얘기해 줬어요. 형준아, 엄마가 너를 죽인 나쁜 여자를 감옥에 보냈다고 했어요. 이제 그 여자는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고요. 내가 당한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고도 했어요. 엄마가 진작 알아챘더라면 너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다는 것만은 알아달라고 했어요. 바람이 살짝 불면서 나무잎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형준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수고했다고,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물론 형준이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억울함은 풀린 것 같았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나쁜 사람이 처벌받았으니까요. 복례 할머니도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많은 사람들이 저의 용기에 감동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이라고 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조언을 구하러 온 거였어요. 저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라고 조언했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격려했습니다. 가끔 하연 씨가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아직도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후회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하연 씨에게 당하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형준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저는 가끔 형준이가 꿈에 나타나요. 예전처럼 밝게 웃으면서 엄마 잘했다고 말해주는 꿈이에요. 그럴 때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혼자 살아가야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아들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은 있지만 적어도 그 억울함은 풀어줬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사랑을 빌미로 사람을 속이고 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힘든 과정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요. 저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우리 형준이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을 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는다면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실현돼요. 그걸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